네,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2강 2차 피해 예방과 상담원의 윤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요. 성폭력 상담원은 모든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에 기반하여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또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점검함을 통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점검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담원의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윤리를 준수하면서 지원한다. 상담원은 기본적인 자세, 상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와 윤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준수하면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의 권리를 자세히 안내했는지 확인한다. 피해자의 권리는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좀 확인해 보시고요. 또 피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자세히 안내했는지 확인해서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충분히 자기 권리를 누리면서 또 인지하면서 이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일지 등 네 번째, 상담 일지 등 피해자 지원 관련 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상담 일지는 또 법원이나 어, 검찰 또는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기록 자료거든요. 그래서 상담원은 상담 일지 등 피해자 지원 관련 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원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수행하였는지 확인한다. 네, 개인정보는 잘 관리해야 되겠죠. 피해자 지원 절차와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다. 피해자를 돕기 위한 그런 과정, 뭐 절차, 지원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과정에서 동의 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해자와 무관한 질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무관한 질문, 상담원의 뭐 호기심이라든가 또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질문들은 매우 하지 말아야 되지만 조심해야 되고 그런 질문들은 혹시 안에 상담원에게 내재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들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어, 중요한 점검 사항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상담원의 윤리입니다. 상담원의 윤리인데 상담원의 윤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내담자의 비밀 보장 및 정보 보호를 해야 됩니다. 상담원은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뭐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어떤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폭력 상담은 더더욱 그렇겠죠.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내담자의 개인정보, 이런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권한 없이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떤 동의나 그런 권한 없이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내담자와 상담하는 이 내용들은 온전히 이 관련 상담 안에서 그 상담 목적을 위해서 사용돼야지 그 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담자가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상담자의 윤리 두 번째입니다. 내담자의 결정 존중 및 권리 보장입니다.
상담원은 내담자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담자가 보기에 이거는 내담자가 바른 결정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결정이 확고하다 그러면 그 결정을 존중하고 대화는 나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결정을 존중하고 내담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네, 권리를 넘어설 수가 없겠죠. 또 내담자가 가지는 어, 비밀, 이 비밀을 어, 뭐 권리라든가 내담자의 권리, 그런 내담자의 비밀 이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 몇 가지 나와 있어요. 내담자의 권리 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비밀 유지를 기대할 권리, 네, 비밀을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런 기대할 권리가 유지되고 그런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원 계획에 참여할 권리, 지원 계획에 참여할 권리. 지금 이 매뉴얼에도 있듯이 이 성폭력 피해자는 이러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로부터 뿐만 아니라 이 성폭력 상담소 안에서 이러이러한 지원 계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어, 보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절할 권리도 있습니다. 모두 다 그 서비스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무리 좋아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지원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제일 밑에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 그렇죠? 예, 그런 거절에 대해서 따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피해자가 이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는데 어, 거절했을 때 그런 거절에 따라서 또 다른 불이익이 올 수도 있거든요. 피해자를 잘 돕기 위한 건데 그러면 그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뭐 불이익이나 또는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이러이렇다 하고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담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담자 차별 금지입니다. 그죠? 상담원은 내담자의 연령, 나이, 성별, 그리고 남녀 말하죠. 인종, 종교 말하죠. 그다음에 종교, 성적 취향, 그리고 장애 등 이런 이유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담자는 내담자로서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담원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상담마다 다 있습니다. 네,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화적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과정이 이런 그 정체성이 지원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하는 거예요. 자칫 이런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으로 인해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뭐 연령으로나 성별로나 인종이로나 그다음에 종교로나 성적 지향이라든가 뭐 장애 등으로 인해서 혹시 차별받지 않는지 이거를 인식하고 좀 점검해 보기 위한 것이다. 네, 자기를 잘 이해하고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상담자의 윤리, 내담자와의 이중 관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상담소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뭐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 원칙은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이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은 내담자와 상담소 외부에서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같은 동성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상담원은 내담자와 그래 상담소 밖에서 어떤 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와의 사적인 관계를 하지 않아요.
네,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또 필요하면 도움을 주라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담자와 어떤 고용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고용 관계는 아시죠? 네, 일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거, 그다음에 금전적, 물질적 거래 등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지인들도 올 수 있고 가까운 친구도 상담소에 올 수 있고 가족이라든가 친척도 상담소에 올 수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을 상담으로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밑에 나왔죠. 이런 분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친인척의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한 이중관계 때문에 온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힘의 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 걸릴 수 있는, 내3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또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3자와의 이중관계를 상담 윤리는 금지하고 있다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관련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비밀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근거, 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조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에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률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정보보호법도 비밀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법 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정보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일곱 번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를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 및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명시하여 있습니다. 자, 이제 개인정보 관련 대응 예시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담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또 상담으로 통해서 상담소에 요청했을 때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36장의 6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정보 공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청구를 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그리고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를 조사하여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에 알려줘야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상담원의 상담 내용 등의 정보가 혼용되었을 때, 예, 그랬을 경우에는 보관 기간까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관 의무를 내담자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제3자가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경우냐, 제3자가 지금 센터에 상품센터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원도 할 수 있거든요. 법원이 명령으로 제3자가 이 지금 성폭력 상담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 나와 있죠. 발췌하지 않고 전부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다 알아야 될 의미가 있겠죠.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내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내담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내담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청을 거부를 해야 돼요. 요청을 거부해야 되고요. 다만 법원의 명령을 받을 경우에,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라는 법원의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법원의 명령 요청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요청을 무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해자나 내담자 가족이 이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되게 신중해야 되는데 이건 또 단호해야 됩니다. 내담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내담자가 만일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요청을 거부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내담자의 두 번째, 세 번째 수사기관을 요청할 때와 또 가해자나 내담자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이거는 내담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